필립 K. 딕의 고전 명작 SF 소설 높은 성의 사나이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시리즈가 3월 11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높은 성의 사나이는 만약 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이 승리했다면 연합군이 아니라 레드팀, 독일과 일본의 연합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1960년대의 세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 시리즈는 과거 아마존 프라임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이후로 그 아마존 프라임 독점으로만 이제 공개되었던 작품인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이 작품의 판권을 계약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이 높은 성의 사나이 드라마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 높은 성의 사나이에 대한 소개와 이 책의 작가 필립 K. 딕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 리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필립 K. 딕은 그 SF 소설이라는 장르를 거론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언급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가 이제 SF의 거장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아이작 아시모프, 아서 C 클라크, 로버트 A 하이라인 등을 이제 꼽는데 필립 K. 딕도 이들과 함께 언급되는 빠지지 않고 항상 포함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SF라는 장르에 진짜 관심이 없거나 관련 소설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그 필립 K. 딕의 작품 세계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필립 K. 딕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 작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1982년도 작품 블레이드 러너, 이것도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하고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맡았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그 시퀄이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출하고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을 맡으면서 이제 개봉을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작품 모두 엄청 사랑하는데 어쨌든 이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 두 작품 모두 필립 K. 딕의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를 원작으로 두고 그걸 기반으로 만든 영화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감정이 없는, 그리고 외모는 인간이랑 똑같은 이런 안드로이드와 그런 안드로이드를 추적하는 이 현상군 사냥꾼, 요런 이제 이 설정은 비단 이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수많은 이제 SF 뭐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장르에 걸쳐서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준 작품이죠. 그리고 이제 1990년도작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려 폴 버호벤 감독이 연출하고 그 당시 최고의 액션 스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주연을 맡았죠. 이 영화도 당시에 이제 뭐 특수 효과랑 그다음에 뭐 미장센 뭐 이런 걸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도 이제 2012년도에 리메이크작이 나왔거든요. 그 콜린 페럴이랑 케이트 베켄셀 이제 주연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는 제가 이제 원작도 좋고 시퀄도 좋은데 요거는 그냥 딱 토탈 리콜은 옛날 작품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토탈 리콜이라는 작품도 필립 K. 딕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어요. 바로 그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기억을 돈을 주고 구매해서 내 머릿속에 주입해서 내 기억으로 삼을 수 있다. 요 설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게 그 사람의 기억이랑 추억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인위로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으면 과연 인간의 그 정체성, 나라는 자아는 무엇인가?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의문을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소설의 설정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서 많이 이제 갖다 쓰고 오마주가 됐던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또 이제 2002년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흥행을 거뒀던 영화 작품인데 이 영화도 이제 그 필립 K. 딕의 소설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이제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이 작품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인 질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명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면 인간이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자유의지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등등 뭔가 그런 철학적인 주제가 꽉 담겨 있는 그런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소설도 좋고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스릴러가 가미된 버전인 영화 버전도 좋아합니다. 둘 다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나 영화나 소설 다 안 보셨으면 둘 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쭉 제가 대표적인 작품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립 K. 딕이라는 작가가 이 SF라는 장르에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왜 사람들이 SF의 이제 최고 거장을 뽑을 때 항상 그의 이름을 포함시키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이제 굉장히 작품 수가 많거든요. 그 다작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그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그런 설정과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데 묘하게 주제들이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하나로 딱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의 작품들이 되게 다 내가 진짜 나인가? 내 기억이, 내 생각이 정말로 나의 것인가? 혹은 나를 둘러싼 세계가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게 정말로 현실인가? 등 필립 K. 딕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인간의 인식, 인지, 그리고 이제 실존에 대한 뭔가 그런 근원적인 의문을 던져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을 때는 진짜 재밌게 쭉쭉쭉 읽는데 읽고 난 뒤에 여운이 굉장히 진하게 남는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SF 소설 읽었지만 읽고 난 뒤에 철학적인 고민이 딱 이렇게 무거운 고민이 딱 남겨져 있는 그런 소설을 쓰는 작가가 바로 이 필립 K. 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소설 이 높은 성의 사나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의 연합이 승리한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성의 사나이만 놓고 따로 이제 팬덤에서 만든 위키가 있거든요. 거기 나온 지도를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군 중에 한 명인 일본의 영토가 이런 식입니다. 보면 이제 동아시아, 여기 한국과 중국 싹 먹었고 소련도 이제 절반을 딱 먹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 그 밑에 호주까지 일본이 싹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 미국의 서부 해안과 그리고 아래쪽에 남미도 서쪽 해안을 일본이 싹 다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북태평양이 일본 제국의 내해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승리해서 영토가 이런 식으로 태평양을 둘러싼 형태의 이런 영토를 가지게 된 세계관이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지구의 절반은 누구 건가요? 당연히 이제 독일 제국 거죠. 여기 이제 이미지가 독일의 영토를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유럽의 가운데랑 요 밑에 붉은 부분은 이탈리아 왕국 영토입니다. 왜냐면 이탈리아도 이제 축축 독일 편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나치 독일 제국의 영토입니다. 보시면 이제 유럽 전역과 영국 그리고 이제 소련의 이제 서쪽도 다 먹었고 밑에 보시면 아프리카도 대부분이 이제 독일 땅이고 중동도 독일 제국이 점령했죠. 그리고 이제 대서양 건너 이제 미국과 남미의 동쪽과 중앙 부분까지 나치 독일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이 승리했을 때의 이 세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셨는데 이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일본과 독일 이 추축국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시점에서 역사의 변곡점이 일어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소설에는요.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이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한 시점이 딱 언급됩니다. 그건 바로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암살 사건입니다. 1933년 2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당선자 신분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오픈카 뒷자리에 타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 즉흥 연설 때문에 그 마이애미 그 이제 그 공원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그 인파 사이에 그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 주세페 장가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주세페 장가라가 이탈리아 왕립군 군인 출신의 그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기를 잘 다루죠. 이 사람이 준비한 권총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총을 쏩니다. 총 5발을 쏘는데요. 이 현실에서는 실제 역사에서는 그 5발의 총알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시민들 4명이랑 루즈벨트 대통령 옆에 있던 그 당시 시카고 시장이었던 안톤 체르믹이라는 사람을 맞추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총상을 입지 않아요. 그때 이제 앞에 있던 여자분이 그 암살자의 팔을 치고 해가지고 제대로 겨냥할 수 없었던 거죠.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소설은 이 상황에서 만약 이 주세페 장가라가 쓴 총알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맞아서 암살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바뀐 역사, 이 높은 성의 사나이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대치 역사 속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역사의 타임라인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요.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그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때의 부통령이 존 낸스 가너라는 사람인데요. 요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굉장히 훌륭한 동지였지만 한 가지 루즈벨트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업적이 뭔가요? 바로 1929년도에 터진 초유의 경제 비상사태,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한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경제가 망하겠다는 이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자. 그래서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후에 이제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정치 분야 전반에 걸쳐서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죠. 미국은 이를 통해서 대공황을 굉장히 빠르게 극복하고 미국이란 나라의 국력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없는 이 세계관, 뒤틀린 세계관에서 실제 역사에서는 부통령이었지만 대신 대통령이 된 존 낸스 가너는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암살당한 요 세계관에서, 요 세계선에서 존 낸스 가너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에서는 과감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던 미국이 이 세계선 속에서는, 이 대체 역사 속에서는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실비실대는 국가가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중진국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생산력 세계 1장 미국이 아니라 그냥 경제가 망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사는 국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뭐가 터집니까?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가 연합한 이 추축국이 엄청난 기세로 침공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모든 전역에 대규모 침공이 시작되고, 요때 이제 독일의 그 블리츠크리크 전격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이 싹 무너지죠. 폴란드 무너지고 프랑스, 네덜란드 싹 다 먹히고, 이제 바다 건너 영국을 넘고는 유럽 본토는 싹 다 나치 독일 제국의 점령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영국도 매일 독일군이 공습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요 시기가 이제 그 게리 올드만이 그 처칠 스승 역할을 했던 다키스트 아워 그 영화의 배경이 요 시기입니다. 영국 혼자 남아서 고군분투하던 그 굉장히 어둡던 시절, 그 시기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이래서 이제 처칠이 막 요청을 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되죠, 연합군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보면 그 라이언 1번 구하기 같은 영화나 아니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이런 드라마, HBO 드라마에 보면 요 시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높은 성의 사나이, 이 뒤틀린 세계관에서는요, 뉴딜 정책이 폐기되고 빌빌거리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럽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도와줄 국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기 대여법 아시죠? 연합국 쪽에다가 연합군에다가 막 미국이 엄청난 수의 군수 물자를 막 지원해 주잖아요. 보면 이제 군함에 탱크에 비행기에 그다음에 각종 화기에 포탄에 막 전투 식량까지 그냥 물량을 엄청 뽑아가지고 연합군으로 팍팍 지원해 주는 게 실제 이제 역사인데, 그래서 독일과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불합리한 싸움이죠. 이거 뭐야? 방장 사기맵 아니냐 이거? 왜 미국만 무한맵 하냐? 물량이 매일 계속 쏟아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일과 일본 입장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선, 이 루즈벨트가 죽고 비실비실한 미국, 이 세계선에서는요, 연합국의 무기고 역할을 했던 미국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이 독일 제국의 공격을 막을 화력이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유럽과 영국이 무너집니다. 자원이 없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연합군은 반격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 세계관에는요, 미군이 참전하지 않죠. 그럼 뭡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 없죠. 마켓가든 작전도 없습니다. 드레스덴 공습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치 독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유럽과 영국까지 그냥 독일이 싹 다 먹습니다. 그리고 소련과의 전쟁, 독소 전쟁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독일이 이깁니다. 왜? 현실 세계에서는 독일이 전선을 두 개로 나눴는데 이 대치 역사 속에서는 소련만 상대하면 되니까 독일군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소련도 져요. 독일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프리카에서는 사막의 여우 롬맨 장군이 또 이제 카이로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합군 싹 다 죽여버리고, 왜냐면 미국의 지원이 없으니까 중동까지 진출해 가지고 중동까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제국의 영토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독일의 연합군인 일본은 어떡합니까? 아시아와 인도차이나 인도를 다 먹고 어떻게 하죠? 미국을 공격하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죠.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생산량이 많고 그 국력이 뛰어났던 미국이었지만 이 세계관에서는 미국이 비실비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해군력이 조금 있었는데 그마저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그냥 미국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잃어버립니다. 태평양 진출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잃어버리고 싹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 미국의 본토에 일본군이 상륙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왼쪽에선 일본군, 오른쪽에서는 독일군 쳐들어와서 결국엔 본토도 함락돼서 항복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은 일본과 독일군의 연합이 승리하는 세계가 바로 이 높은 성의 사나이 속의 세계관이고, 이 모든 이야기는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냐면 바로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암살 성공 사건으로 바뀌는 그 한 사건이 이만큼 큰 나비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설 속의 시점은 언제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1960년대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요, 미국은 3개의 구역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미국의 서쪽은 여기 일본 제국 영토죠. 여기가 이제 제페니즈 퍼시픽 스테이트라고 태평양 연안 연방이라고 일본의 영토고요. 일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나치 제국의 영토죠. 제3제국이 다스리고 있고요. 가운데 여기 이제 완충지대, 여기가 이제 로키 산맥 연방이라는 이제 중립지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은 이렇게 3가지 영토로 쪼개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들이 일본에서 건너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 사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미국에서 쭉 살고 있었는데 이제 1등 시민이 아니고 1등 시민은 일본인이고 2등 시민으로 전락한 미국 사람들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지대인 여기 로키 산맥 연방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신분을 숨기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제 유태인들. 왜? 나치 독일이 이겼으니까 유태인들은 진짜 이제 무조건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 식의 이제 세계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군국주의가 팽배한 미국 땅에서
어떤 식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이 어떤지를 이제 알려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이긴 게 와 이건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연합군이 졌으면 어땠을까? 이 소설을 보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 보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생기는데 그 세계가 아니죠. 대한민국 영토와 중국까지 싹 다 일본 땅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요런 배경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쭉 이게 소설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꼭지가 그 이제 독일 제국과 일본 제국 간의 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국제 정세 구도가 어떻게 됐죠? 지구의 1장 미국이랑 지구의 2장 소련이 이제 냉전으로 돌입했죠. 두 패권국 간의 이제 체제 경쟁이 일어나면서 막 그 당시에 다양한 종류의 그 에스피오나지 장르, 스파이물 같은 게 나오면서 냉전이 쭉 유지가 됐죠. 이것과 비슷하게도 이 대체 역사 속에서도 요 세계관 속에서도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승전국 지구의 1장, 2장 이 독일 제국과 일본 제국도 한때는 동맹국이었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20년쯤 지났으니까 패권국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 간의 긴장이 이 소설의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축이 뭐냐면 이게 진짜 제가 읽으면서 이 소설의 작가 이 필립 K. 딕이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세계선 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이 승리한 이 세계관에 대체 역사 소설이 등장합니다. 대체 역사 소설 속의 대체 역사 소설이죠. 자, 좀 헷갈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을 읽고 있는 현실 세계의 아책 교목의 입장에서는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이 소설책이 대체 역사 소설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현실과는 다르게 독일군과 일본군과 이탈리아군의 연합군이 승리한 세계관이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 이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소설이죠. 근데 이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입장에서는 연합군이 승리하고 독일군과 일본군이 패배한 세계, 즉 현실 속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 입장에서는 대체 역사겠죠. 이 서로가 서로를 거울로 마주보는 것처럼 반대 모습을 보고 있는 요 설정이 진짜 제가 봤을 때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소설 속 내용이 신기하죠. 추축국이 이기면 연합군이 지면은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신기하다, 낯설다, 재밌다, 흥미롭다 이렇게 저는 느끼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등장인물들은 우리의 세계, 현실을 보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연합군이 이겼다고? 신기하다. 그럴 수가 있어? 낯설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현실이 대체 역사니까요. 그래서 이 소설 후반부에 가면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일본인 다곰이나 아니면 미국인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둘러싼 이 세계가 진짜인지, 내가 경험한 과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필립 K. 딕 작가가 던지는 당신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로 진실인가? 이 놀랍고 날카로운 메시지가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을 찌름과 동시에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저도 찌르는 거죠. 이 소설을 읽고 있는 너, 그래 당신, 독자, 당신 혹시 당신의 인지 능력을 100% 신뢰합니까? 네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이거 현실 맞아? 어딘가의 또 다른 멀티버스에서 보면 니네 세상이 대체 역사가 아닐까?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의문들이, 이런 메시지가
마음속에 쿵 하고 남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책은 1962년도 작품입니다. 60년도 더 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던지는 이 묵직한 메시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필립 K. 딕의 소설 높은 성의 사나이 혹은 높은 성의 사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 갔다 와서 그 시공사 버전으로 한번 읽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거 폴라북스 요 버전으로 오랜만에 읽었는데 역시 명작은 명작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볍게 읽을 수도 있는데 좀 파고들어서 생각하면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소설인 것 같아요. 그 제 친구 한 명이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 2015년작 이 드라마를 저한테 이제 꼭 보라고 진짜 강추하면서 엄청 영업을 했거든요. 제가 좋아할 거라고. 근데 이게 또 아마존 프라임 그 독점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아 언젠가 한번 봐야지.' 하고 이제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3월 11일 날 넷플릭스에서 판권을 사와서 이제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제 나오면 정주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형 갈게. 어? 짠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